자, 심화이론 과정 4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70페이지예요. 370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부터 한국주택금융사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3번째부터 한국주택금융사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넣으시고 양권의 1번 의의부터 살펴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국주택금융사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같은 한국주택금융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현재 한국주택금융사 이는 어때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서 설립된 금융공기업이다 생각하시고 한국주택금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걸 써요.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호 1번 의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첫 번째 보세요. 한국주택금융사는 한국주택금융사법에 의해서 출범한 금융공기업이다서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동일 1번 중간조사에 현재 유동화 중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한국주택금융사다. 이는 어떤 현재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371페이지예요. 양권에 입으신 주요 업무다 소개되는데 사실 한국주택금융사는 한국주택금융사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사법 여기 나면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한 8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먼저 편거로 1번 내용이에요. 자, 주택저당채권의 보유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건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한국주택금융사는 대출자로부터 저당채권을 어때 이렇게 사들인다는 이야기야. 사실 대출자는 자신이 설정했던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어때 조달하는 거지요. 반면 공사는 대출자로부터 저당채권을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 그랬지요. 이게 바로 편거 1번 주택 저당채권의 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를 보시면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 저당채권을 유동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한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편거로 2번입니다. 편거로 2번은 주택 저당채권의 유동하다 나와 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공사가 대출자부터 사들인 저당채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저당채권 일 기초로 해서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어때 조달한다. 이게 결국 뭡니까? 주택 저당채권의 유동하다 할 수 있겠지요. 이도 공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리 봅시다. 편거 2번 주택 저당채권의 유동하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도레션 한국주택금융사가 금융회로부터 양수한 주택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또 2번 공사가 금융회로부터 양수한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 저당채권 담보채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결국 MBS다 일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같은 MBS 상품을 분류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지분형 MBS 그리고 채권형 MBS 지분채권 혼합형 MBS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분형 MBS의 대표 상품이 뭡니까? MPTS였죠. 채권형 대표 상품이 MBB 그리고 혼합형 대표 상품 뭡니까? MPTB 그리고 CMO 이 상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MBS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이 있고 또한 이제 한국주택금융법이다. 공사법 여기에서는 이 MBS 상품을 MBS 그리고 MBB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BS, MBB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때 이제 MBS다. 이분은 뭡니까? 주택 저당증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주택 저당증권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공사가 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수익 증권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MBB입니다. MBB는 이제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다 생각하시고, 이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채권의 형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처럼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이렇게 해서 MBS 상품을 분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흔히 MBS,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MBB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두 분을 모아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MBS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MBS 상품을 분류하면 결국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네요. 하나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또는 법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평가로 2번 내용이에요. 더구나 1번 다시 봅시다. 이제 공사가 금융에서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자,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공사가 금융에서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에서 공사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 등을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저당채권의 유동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생각하시고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고,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평가로 3번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한국주택금융사는 대출자로부터, 금융자로부터 저당채권을 사들였어요.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일기치로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 업무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평가로 3번 내용이에요. 자,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 업무도 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평가로 4번 지급 보증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등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지급 보증이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보세요.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저당증권 등등에 대한 그 아래 줄 지급 보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편가로 5번입니다. 편가로 5번은 신용공여다라는 쉽게 이생하자는 이야기예요. 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하고 있는 대출자, 여기에 이렇게 자금을 대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대출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용공여예요. 그때 대출자들은 공사부터 자금을 대여받았죠. 여긴 어디에만 써야 될 것인가? 장기로 주택담보출해준 어떤 용도로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재 소개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한국주택금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 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 사용한다. 결국 장기로 주택담보출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평으로 6번. 신용보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 사람인데, 자, 내가 전세금 대출 좀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전세금 대출을 받고자 은행 찾아갔어요. 잘 안 해주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사가 발급한 보증서 첨부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면 좀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게 신용보증 업무예요. 신용보증 업무는 이제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재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한국주택금융사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계로부터 전세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요자를 위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 주세요.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지원을 통해 주택건설 촉진하다. 이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용보증업을 담당하는데 이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하단 내려옵시다. 내려오시면 편거로 7번. 병원의 7번 주택담보노후연금이다. 이 상품이죠. 이 상품은 잠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품에 대한 보증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할 때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어때? 연금하는 상품이다. 이걸 줄여서 주택연금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주택연금 상품이 돼서 어때? 보증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한국주택금융사는 만 60세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로부터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 1번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 채무가 있겠죠. 1. 한국주택금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개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또 2번 이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이런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재 밑줄만 그어 놓으시고 이에 대한 구체 내용은 저희들이 384페이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주택연금 상품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공사는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편가루 6번에서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 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편가루 7번에서 주택담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하는 상품이 있다. 여기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참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계정을 어떤지 설치하고 관리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로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이 되겠지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계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인류에서는 미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편가 8번 내용이에요. 기금 계정의 관리 및 운용이다. 그래서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이 되겠지요. 다음 동네 이번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계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 주셨는데 사실 주택도시기금 자 이는 어떻습니까? 자 운용 관리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우리가 이렇게 했죠. 사실은 국토교통장관이 운용 관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국토교통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누가 운용 관리할 수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심하자 그랬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이다. 자,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 업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걸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저희가 336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자,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봅시다. 33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름 교재. 자, 찾으셨나요? 33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평원 3번 기금의 운용 관리다 나와 있죠. 이때 기금은 뭡니까? 주택도시기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네 1번 국토교통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동네 2번 국토교통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국주택금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조심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한국주택금융사 법이다. 여기에 의해서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가지 정도 말씀인데 먼저 주택저당채권의 보유, 다음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다음은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 다음 지급보증, 다음은 신용공여, 다음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죠. 다음 주택연금 보증 업무죠. 다음은 기금 계정의 관리 및 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양골 3번 봅시다. 교재 373페이지예요. 양골 3번 보시면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다 소개인데 결국은 유동화 증권이 뭡니까? MBS 등을 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세요. 한국주택금융사는
그 아랫줄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리 분할 사망식의 모기준인 보금자리를 공급하여 자 앞으로도 이야기 될 겁니다. 보금자리는 우리가 어때 모기준이다 이렇게 어때 많이 들어보셨죠? 공식 명칭은 보금자리론이에요. 결국 주택담보대출 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참 보금자리를 공급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준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금융계로부터 주택 저당 채권을 양도받고 일기치로 유동화증권, 결국 MBS, MBB 등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 판매로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장기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대출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한국주택금융사는 보금자리론에 소요된 자금을 주로 이제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다음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MBB입니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죠. 이는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간혹 모의고사에서 이분도 말 바꾸게 하는 겁니다. 주택저당증권이다. 이럴 때 수익증권의 형태로서 발행이 되는 거지요. 다음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이다. 이럴 때 채권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공사는 법에 의해서 이 MBS, MB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에 매각하고 자본시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이야기. 그래서 더욱더 많은 자금 수요인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수도 제도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여기선 이해가 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보시고 다음 374페이지 양고라 4번 MBS다. 주택저당주권 이 부분이 되겠지요. 여기는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고라 5번 MBB다.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이죠. 역시 여기도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양고라 6번 MBS, MBB 발행에 따른 혜택이다. 사실 이분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 다 된 부분입니다. 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MBS가 도입됨으로써 차입자도 혜택이 있고 대출자도 금융에도 혜택이 있는 거지요. 투자자도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큰 것은 MBS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게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376페이지 하단입니다. 양으로 6번 첫 번째 줄. 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즉 MBS 제도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참여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은 물론 MBS나 MBB에 투자한 회사 및 개인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입자도 얻는 혜택이 있고 대출자, 금융기관도 얻는 혜택이 있고 투자자도 얻는 혜택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결국 있어요. 내가 직접 MBS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 사지 않았다.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도 주어진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MBS 직접 사지 않았어도 이 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큰 혜택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공사는 MBS나 MBB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금 대출, 중도금 대출,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간단히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참고하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에 역할을 수행했죠. 이것은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의 업무 8가지 말씀드렸죠. 제목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여러분 교재 3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여기 보시면 네 번째부터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는 이제 한국주택금융사가 제도 주관하고 있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사가 공사가 제도 주관 상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이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이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다. 이 상품은 어때? 모기지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당초에 이 상품이 출시될 때만 해도 모기지론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돈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금자리론. 자, 우리 많이 알린 모기지론이다. 이는 저당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근본적으로 우리 예상합시다.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입하고자 하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상품이다라는 거면서 보금자리론 이 상품의 가장 주된 용도는 뭡니까? 구입 용도다. 물론 이외 용도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주된 용도는 구입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금자리 상품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큰 특징인데 먼저 보금자리 이 상품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정금리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장기 상품이요. 장기라는 얘기는 만기가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금자리론 이 상품은 근본적으로 만기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조로서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참 만기가 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조로서 설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표되는 게 10년, 15년, 20년, 30년 참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되는 상품이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참 장기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월 분할해서 상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월 분할 상환이다. 그래서 보금자리 이 상품은 대출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시에 받는 겁니다. 이때 대출금은 일시에 받고 매월마다 분할해서 어때? 상환한다. 이런 구조다. 참 일시불로 내가 받고 매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한다. 이러면서 어때?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금자리론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가장 주된 용도는 뭐라 했습니까? 구입 용도다 그랬죠. 큰 특징이 뭡니까? 고정금리, 장기, 매월 분할 상환이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이제 378페이지죠. 네 번째부터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보금자리론 제도란 주택 저당 증권 등을 발행하여 결국 공사가 MBS 등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의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 조달 자금으로 주택 담보대출 해줄 수 있게 제도를 주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집 봅시다.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사는 이처럼 어땠지? 자,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주택 담보대출 해주도록 제도를 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사가 이 상품부터 직접 판매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사는 제도만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를 주관하는 게 결국 이 내용이죠. 공사가 MBS에서 투자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 이 조달한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제도만 주관한다. 그럼 이 상품은 누가 판매를 했는가? 바로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이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여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사는 제도만 주관하다 보니 직접 상품 판매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직접 주택담보대출 해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도만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은행에 가보시면 모기지론이다. 그래서 포스터 크게 붙어있는 거 보셨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같은 금융기관들이 공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보금자리 상품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381페이지를 봅시다. 381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하단에 5번째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다. 소개도 있죠. 이분도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세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삼는 상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집 마련해서
디딤돌로 삼겠다. 이건 결국 뭡니까? 금리를 더 낮춰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만 살펴봅시다. 동그라 1번. 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도시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이죠. 어때? 이제 내 집을 만드는데 디딤돌 삼자. 그 이야기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저소득계층. 그럼 어때? 대출금을 낮춰주겠죠. 그래서 시중금리 낮은 이율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첫 번째 맨 끝부분 나와있죠. 소득 수준이나 대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상품은 이런 용도로 의의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3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여섯 번째부터 주택연금 상품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는 별표 2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주택연금 보증이다. 이런 업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한다. 여기 보증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걸 줄여서 우리가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택연금이다. 표현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이 상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흔히 어떻게 하는데 역모기지론이다. 역모기준이다 또는 역저당이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연금 상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이처럼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오란 데가 없어요. 그럼 어때? 집은 있지만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서 매월마다 지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품이 바로 뭡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 받는다. 주택연금 이 상품이다. 그래서 이 상품도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보금자료 이 상품이나 주택연금 이 상품이나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여기는 어때?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인데 보금자료 상품은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즉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상품이죠. 반면 주택연금은 어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연금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가장 특징이 뭡니까? 종신입니다. 종신. 그래서 종신 거주, 종신 지급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이제 종신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담보로 담았었던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른 특별한 계약 케이스가 없으면 만기 때 사망시에요. 사망시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매월마다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뭘로 쓰겠다? 생활비를 쓰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신거주, 종신지급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파생 상품도 나왔습니다. 담보 삼았던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확정 기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확정 기간 방식이다. 참 파생된 상품도 나왔다는 이야기. 이외에도 우대 방식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가장 큰 특징은 참 종신거주, 종신지급, 종신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신 방식 중심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월마다 연금을 사서 생활비 쓴다 그랬죠? 쓴다. 자, 그래서 이제 매월마다 연금 형태로 받아서 생활비로 씁니다. 쓰고 다른 특별한 계약 케이스 사유가 없으면 만기는 언제입니까? 사망시에요. 사망시에 만기한다. 그럼 사망시에 담보로 삼았던 이 주택을 처분한다는 이야기예요. 담보로 삼았던 이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이 있겠죠? 이게 원금이네, 이제. 이게 원금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보증료,
포함해서 일시에 정산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보금자료 이 상품 말씀드렸죠. 이 상품은 일시불로 받아서 매 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죠. 그렇죠. 주택용 이 상품은 매 월마다 분할로 받아서 만기되면 일시에 상환 상품이다. 그래서 현금 구조가 정반대라는 이야기예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보금자료 상품이 모기지론 저당이라면 주택연금은 정반대니까 역모기지론 역저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특별한 계약에 서 있으면 만기는 언제입니까? 사망시를 했죠? 그럼 사망시에 근데 담보로 삼았던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에 정산한다는 이야기. 이때 생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많다는 이야기. 받은 게 많아서 주택 처분해서 상환하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은 어떨 것인가? 공사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지겠다. 그럼 공사는 땅 파먹고 장사냐? 그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일정 보증료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생각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담보선 주택을 처분해서 전부 다 상환하고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 남는 게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공사가 책임지고 남으면 상속인에 돌려주겠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이와 같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주택연금 이 상품은 그럼 어떻게 가입할 것인가? 이 구조도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입하고자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사실 굉장히 이건 좋은 상품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조건도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갖췄어요. 그럼 갖추고 이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지요. 공사 지점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상품 판매하고 있는 시중에 금융기관이 있겠죠. 금융기관에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한다는 거. 그럼 이때 공사는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공사는 여러 개 심사를 하겠죠. 보증서를 발급해서 금융기관에게 이렇게 보증서를 넘겨줍니다. 보증서를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보증서 여기에 근거해서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연가입자는 누구로부터 연금 받는 겁니까? 금융기관 여기로부터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금을 수행하고 있다는 따라서 이 상품도 공사는 제도를 주관하는 것이 직접 판매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판매합니까?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금자료 상품이나 주택연금 상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공사는 제도만 주관할 뿐이지 직접 상품 판매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누가 상품 판매합니까?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상품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구체 내용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6번 챕터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별표 2개 잘했죠?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는 거래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택연금이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지요. 그리고 고령층의 부채 감소, 노후 대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출시된 내 집 연금 3종 세트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주택연금 이 상품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양골 1번 의 봅시다. 자, 설명 다 드렸죠. 오늘 1번 보세요. 주택연금이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고령층. 그래서 만 60세 이상이에요. 만 60세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사가 발급한 보증을 통해 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랬죠? 이 보증서의 금융기관부터 연금은 누구로부터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부터 받는다 그랬죠? 금융기관부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이게 종신이죠. 선택한 일정 기간 받았다. 확정 기간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이걸 뭐랍니까? 주택연금이란다.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가 발급한 보증을 통해 금융계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한 대출금을 말한다는 거죠. 자, 이건 차입자 입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한 동안 노후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노후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제도다. 이는 대출자 입장에서 설명 내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동사 3번 주택연금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연금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연금 형태로 매월 생활비를 수령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시, 자, 계약기간 종료는 뭡니까? 만기가 되겠죠. 다른 특별한 해이사였은 사망시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령했던 원금 뭡니까? 연금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자를 주택처분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매월마다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쓰고 만기가 되면 담보로 썼던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에 정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385페이지예요. 양을 2번 장점이다 소개되는데 먼저 편거래 1번 평생 거주,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다. 자, 우리 여기 설명드렸지요. 자, 이 주택형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종신 상품이 돼서 종신 거주. 자, 종신 거주죠. 그리고 이제 종신 지급, 즉 평생 지급받거나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또는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때 생각해보세요. 자, 누가 가입을 하는 겁니까?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거지요. 주택 소유자가 가입자 된 거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입자 사망했죠. 이때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결국 배우자 사망 시까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입자, 배우자 모두에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거죠. 이점 담보로 선 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하고 평생 또는 선택한 일정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을 2번 국가가 보증한다는 거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함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사실 자, 이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가입자는 연금을 받는 거죠.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어떻게 해서 국가가 그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 이야기 국가가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연금 지급 중단될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평을 3번 합력인 상속이 가능하다랬지요. 그래서 동일 1번 주택연금 종료 사유 발생 시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면 사망 시가 되겠지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 공사가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일 2번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어때? 상속인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평을 3번 세제상 혜택도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몇 가지 말씀드렸고 다음 하단 봅시다. 양로 3번 가입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되겠죠. 내가 연금 받고 싶다는 이야기. 연금 가입자는 보증 상담 및 신청한다는 이야기. 어디에게? 공사에게 보증 상담 신청과 동시에 취급 금융기관에게 대출 신청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공사는 보증 입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사는 보증 약정 및 담보를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하겠지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해서 취급 금융기관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넘겨준다. 그럼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한다는 거죠. 이때 연가입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예요. 방문해서 대출거래 약정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사부터 위탁받아서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겠죠. 이때 내가 가까운데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그게 이제 취급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가입 절차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사실 380위 상담 시간 취급 금융기관이다 넣어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다음 양고로 4번 봅시다. 가입 요건입니다. 가입 요건인데 우리가 종신 방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가입 가능 연령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주택 소유자 명의로 가입이 되는 거지요. 이때 주택 소유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 중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겠다는 거면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라 그랬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편고라 2번 보세요. 자, 나이 잘 기억하세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 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이면 되겠다는 거죠. 편고라 2번 주택 보유수입니다. 주택 보유수인데 주택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 기준으로 원칙은 뭡니까?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이처럼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8억이에요. 그럼 다른 조건 충족하면 이택을 담보로 해서 연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제 이처럼 이제 주택 세 채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억 2억이더라는 시가 기준으로. 그럼 결국 뭡니까? 합이 8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 여러 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가입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8억짜리 한 사람은 8억짜리 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은 가능한데 지금 3억 2억짜리다. 이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자, 보유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현재 가능하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유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이 같은 경우에도 살고 있는 이택을 담보로 해서 연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3번 대상주택입니다. 이제 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신방식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래서 이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은 기업보험세 주택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결국 단독주택, 공동택이 있지요. 다음 니번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복지주택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번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 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택을 담보로서 연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한 상품이잖아요. 상품인데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담보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또한 답 이 같은 경우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담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피스텔 상가 기억해 봅시다. 오피스텔 상가 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균 4번 거주 요건입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택을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 5번 동그라미 읽어봅시다. 채무 관계자는 즉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되겠지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하시고 평으로 6번 대상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입 당시. 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이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입 당시에 연금 가입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까지는 정상적인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용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어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양으로 봅시다. 먼저 평으로 1번 보증기한입니다. 보증기한 근본적으로 예상보다 종신 상품이라 그랬죠. 종신 상품이다. 그래서 종신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자, 주택 소유자가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 요구 충족하면 가입자가 사망했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까지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신이다 생각하시고 평으로 2번 종료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연금 이용자 가입자죠.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이때는 주택연금이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개의 사유가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어때 주택을 담보로서 연금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 그럼 담보에 대해서는 된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이제 연금이 종료된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생각하시고 기타 등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6번 봅시다. 양으로 6번 보시면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다 소개인데 대표로 평가 1번 우리 종신 방식이 있었죠. 종신 방식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종신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종신 혼합 방식은 이래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일정 금액을 물론 한도가 정해져 있죠. 이 금액을 내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 치료비 명목이다. 또 자녀 결혼 비용 명목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용도도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하여튼 일정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월마다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이 종신 혼합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정 금액 쓰겠다 이런 거 설정 없이 월 지급을 종신토록 지급받는다. 이게 종신 지급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종신 방식에도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기억번. 자,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종신 혼합 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한다. 마이너스 통장 쓰겠다는 이야기. 일정 금액을. 물론 법에 한도가 나와 있다 그랬죠. 나머지 분을 월 지급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거로 2번 보세요. 확정기한 방식입니다. 자, 이는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요. 처음 확정기한 방식 선택 시에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 해당 금액을 인출한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이는 확정기한 혼합 방식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고서 종신 방식에서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이 있죠. 하지만 확정기한 방식은 확정기한 혼합 방식 이거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평으로 3번 대출 상환 방식, 평으로 4번 우대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0페이지는 하단에 양으로 9번 평으로 1번 봅시다.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매월마다 연금 형태로 받아서 어때? 생활비를 쓰죠. 그리고 만기에 담보수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때 보세요. 이때 연금 받았습니다. 이때 연금 생활비쓰죠.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어때?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돼. 이때는 어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구조인 변동금리가 적용돼서 이미 구체 내용보다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자도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주택형 이 상품은 매월마다 받기만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고 이때 지불해야 될 이자채도 계속 쌓여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만기는 한꺼번에 다 정산한다. 그래서 내가 연금 받는 동안에는 받기만 하고 지불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받기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게 동그란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 즉 대출 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는 직제형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꺼번에 만기에 다 정산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평가로 2번 이제 가입비 및 연 보증료 나와 있는데 동그란 1번 보세요. 가입비 즉 초기 보증료다. 이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불에 납부하는 겁니다. 동그란 2번 연 보증료입니다.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 가입자는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도 동그란 3번 보세요.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금 지총액 대출 잔액에 가산된다. 결국 연금 가입자는 연금하는 이 기간 동안은 이자도 낼 필요 없는 거죠. 보증료도 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낼 필요 없다. 만기에 한꺼번에 다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사는 부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마다 연금 받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산 만기 시에 담보로 삼았던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한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하면 공사가 책임지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증료라는 걸 일정 부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양월 10번 대출금 상환입니다.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이용자 사망 후 이게 이제 만기 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에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로 1번 원칙입니다. 평가로 1번 원칙은 뭡니까? 담보로 삼았던 이택을 처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출금 상환액은 즉 연금 지급 총액이 되겠죠. 담보주택 처분의 범위대로 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주택 처분 금액보다도 연금 지급 총액, 즉 대출 잔액이 적었습니다. 그럼 남는 부분이겠죠? 대출 상환 후 남는 부분은 채무자 상속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돌려준다. 동그라미 님 보세요.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 즉 대출 잔액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족하겠죠?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묻지 않겠다. 공사가 책임지겠다. 이런 상품이라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남으면 돌려준다는 이야기, 상속인에게. 그렇지만 부족하면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편고라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예를 생각합시다. 연금 가입자가 이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마다 연금 받고 있죠? 연금 받고 있는 이 기간 중에 이 담보로 삼았던 이 주택을 고의로 훼손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고의로 훼손시켜서 담보주택 가치가 뚝 떨어져서 상환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고의성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재산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금 상환이다. 원칙은 뭡니까? 담보로 삼았던 이택을 처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연금이다. 이 상품에서 종심학식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월 11년 주택연금과 보금자는 비교다. 근본적으로 여기 있죠. 주택연금 그리고 보금자련 이 상품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상품은 모두가 공사가 제도 주관하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공사는 제도만 주관하고 직접 판매한 건 아니라 그랬지요.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 여기서 상품은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가 직접 대출은 아니죠. 직접 상판매는 아니다. 공사는 제도만 주관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공통점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런 점이지요.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렇지만 이에도 자금 용도라든지 대출금 지급 방식이라든지 대출 기간 상업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평가로 2번
박스에 때 차이점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한국주택금사가 제도 주관하는 대표 상품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94페이지는 보충학습 박스에 농지연금이다. 이 상품이 들어있죠. 이 상품이 있다. 자, 또 이건 보세요. 이제 자, 이 상품은 자, 농지연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농지연금 뭡니까?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 반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있어서 주택연금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반상품이죠.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사 여기 있을 때 제도 주관하는 상품이었어요. 보면 농지연금이다. 이는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하는 상품이다. 이는 어때? 한국농어촌공사 여기 있을 때 제도 주관하는 상품이다. 라는 것은 농지연금 어때? 한국주택금사 여기서 제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연금은 누굽니까? 바로 한국농어촌공사다. 여기서 제도 주관하는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 양고래 1번 의입니다. 자, 농지연금 이 상품은 동네 1번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주택연금이다. 이 상품은 뭡니까? 만 60세 이상이었죠? 그렇죠. 이제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다. 자, 잘 보세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었어요. 그렇지만 농지연금은 뭡니까? 만 65세 이상이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월 2번 장점 이분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월 3번 신청 자격이 있지요. 자, 동일 1번 연령입니다. 연령 기억번 농지 소유자 본인인데 만 65세 이상이라 그랬지요. 다음 2번 그 부분 농지법상 농업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일 2번 영농 경력입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 3번 대상 농지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가 되겠죠. 또한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돼야 되겠죠.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가 돼야 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방식에도 뭐 종신형, 기간형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연금, 상품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뭐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395페이지에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금융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조 돌아오는 중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죠. 자, 다음 보기 2번 봅시다. 원리금 균등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랄수록 매기 상환 중 원금 상환은 어때?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지요. 자, 2번은 뭡니까? 원리금 균등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원리금 균등이다. 자, 이 상품 어떻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똑같지요. 똑같지만 이 원리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이때 후기로 갈수록 어때? 원금 상환액 어때? 증가하는 구조다. 이걸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어때? 커진다. 원금 상환이 커진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3번 봅시다. 주택담보 노연금 줄여서 주택연금이지요. 연금 개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권으로 이전된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주택연금이다. 이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어때? 매월마다 연금에 들어서 생활비 쓰는 상품이죠. 이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한 상품이지. 연금 개시점에 연금 지원 금융계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주택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된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4번 봅시다. 이제 MBB는 주택 저당들 차입자의 채무 불이익이 발생하도 MBB는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결국 MBB 이 상품은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되죠. 대체로 위험은 어때? 투자자 부담한다. 그러나 MBB만큼은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자가 부담해서 발발이랬죠. 발발되다가 위험도 어때? 발이 부담한다. 그래서 MBB 이 상품은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참 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자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왜? MBB만큼은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이 부담한다 그랬죠? 다음 5번 봅시다. 자,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와 다른 다양한 저당 담보주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결국 CMO의 큰 특징이 뭡니까? 만기와 이자율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4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이분은 설명이 다 되었네요. 다음 시간은 5절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